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문입니다. 우리 주간 동화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년도 전망을 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작년 연말에 올해 시장을 좀 좋게 평가했던 그 퀀터적인 분석으로 두 가지를 꼽으면요. 2025년 미국 대통령의 1년 차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짝수해의 지수가 좀 약하고 홀수해의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좀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였었던 2017년에도 장이 좋았었거든요. 그때도 반도체가 좋았었고요. 그런 걸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올해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3,200 정도를 전망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좀 안 좋게 보신 분들은 1,800에서 2,500이었었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전망이 다 2,000에서 3,000 사이였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시장의 전망하고는 주식시장이 좀 다르게 가는 경향이 있다. 그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 내년 시장을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약간 부정적인 것보다는 너무 다 좋은 거에 이렇게 전망에 쏠려 있는 느낌이라서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좀 좋게 보시기 때문에 아주 더 좋던가 아니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주식시장이 덜 좋던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내년 시장은 2026년이고요. 미국 대통령의 2년 차에는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선거가 있었던 해 2018년 그리고 2022년 다 시장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밑으로 빠지면 저는 3,450 언저리까지도 언제든지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망은 3,450에서 한 4,550 이렇게 레인지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단지 이번에 좀 다른 거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기가 아니라 금리 인하기라는 거. 이 부분이 다른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큰 폭의 22년이나 2018년과 같은 그런 하락보다는 조정은 있는데 그 조정을 좀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짧고 굵은 조정이 내년 3Q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8, 9, 10월 정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가 공격적인 주식 투자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기회가 있다면 하반기에는 그 수익을 잘 지키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지금 32%가 넘어가는데 코스피에 좀 왜곡된 현상이 있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야만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 1월에 발표된 지난 4분기의 실적이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컨센서스보다는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발표될 2026년 1Q의 실적도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번 발표되는 1월 실적을 보면서 시장의 기대치가 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기대치보다 더 좋게 나오느냐 아니냐의 싸움인데 내년 1, 2분기에 나올 그런 호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와 내후년에 대한 전망치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다 보면 26년 한 4Q부터 내후년 1, 2Q 때는 오히려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실적이 발표될 때는 조정이 시작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의한 주가 상승이 내년 1Q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 상승이 좀 멈칫거리며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조방원 같은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주도주가 또 역시 나도 실적이 살아있어 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기존의 주도주로도 또 매기가 옮겨가는 그러면서 좀 기분 좋은 상승세가 내년 5월 달까지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세계 마라톤에서 세계 신기록은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을 때 신기록이 나온다고요. 마라톤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겠죠.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잘했던 것도 아사다마오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서일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그렇게 경쟁하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바람직하고 두 회사의 모두의 긍정적이라고 봐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의 독보적인 삼성전자의 1등의 지위를 이번에 하이닉스가 한번 또 그 디램 부분에서 1등이 됐다라는 것도 저는 삼성전자한테는 큰 자극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1000조를 향해 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 이유도 하이닉스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자를 사는 게 맞냐 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냐 늘 고민을 하시는데 굉장히 간단한 답이 있는 게요. 반도체 사이클이 도래했다면 무조건 하이닉스 사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순수 반도체 회사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통신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질 때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큰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했을 때는 하이닉스 그리고 다운턴이었을 때 어느 정도 바닥인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는 좀 모아가도 될까 했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셔야 되고 하이닉스가 잘할 거기 때문에 삼성이 몰라간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2020년 코로나 직후에 처음에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빅7 종목이었었거든요. BBIG 해가지고 그때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게임 뭐 이런 BBIG였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디램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2020년 11월, 12월, 1월까지 두 달 반 만에 70%에서 80% 상승을 합니다. 그 랠리 동안에는 빅7의 종목이 오르지 못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21년 1월 달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고점이 딱 나오는 시점부터 기존의 주도주였던 빅7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차트를 보면 그거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기존의 실적 베이스의 주도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이 멈출 때 그때부터 다시 바통을 이어받아서 마치 개주 달리기 하듯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번 1월 중순부터 반도체 실적 공백기인 2월에서 3월까지 기존의 조방원 같은 주식이 다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금리 인하가 되면 뭐니 해도 이제 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는데 최근에 이 반도체의 강세 때문에 바이오주들도 약간 주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내년 1월, 2월, 3월 특히나 바이오는 우선 학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아스코라든지 여러 가지 학회들이 또 스케줄이 쭉 있기 때문에 내년 1Q에 또는 2Q에 반도체 실적 발표 이후에 한 두 달 동안의 공백 기간에는 그런 조방울이라든지 피부미용 엔터 바이오 이런 주식들도 강세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또 우리 주식시장은 항상 새로운 미인주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미인주가 좀 뭐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1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방중에서 얼마나 중국이 한국 기업에 대한 환대를 하고 예전에 한알령하고는 완전 반대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한일령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일본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볼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 소비 테마가 또 하나의 새로운 큰 테마로 부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워런 버핏이 좋아하시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내 돈을 투자해 놓고 그 기업이 성장해 가면서 가만히 냅둬도 내 돈이 버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 삼성바이오나 분할된 삼성 에피소홀딩스나 두 기업 모두 저는 경제적 혜자를 만들어가고 세계 1등이고요.
삼성바이오의 CDMO는 세계 1등이고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아니면 신약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1등을 향해서 가는 기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업은 은행 예금이나 적금보다도 훨씬 더 큰 그 성장률에서 오는 수익을 우리한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은 이익 모멘텀으로 보고 들어가는 시클리컬 기업하고는 좀 다른 전략으로 투자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사놓고 그냥 묻어 놓을 주식은 없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던 게 그동안에 삼성바이오였었는데요. 지금도 그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가총액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100만 원 했을 때 시가총액이 72조였었거든요. 삼성바이오랑 에피스홀딩스로 분할이 되면서 지금 분할된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조에 샀었더라면 지금 40%에 가까운 수익이 났는데요. 이 회사의 성장성을 가지고 멀티플을 주는 게 보통 이제 PER에서 PER이 40배다. 예전에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PER이 70배, 100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0% 아니면 100%의 성장이 있었던 것처럼 이 PER이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성장률을 잘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PER이 높다고 약간 비싼 주식이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만큼 그동안에 높은 성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높은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지금 100조가 저는 3년 안에 150조를 가면 3년 만에 투자 수익률이 50%가 나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 바이오주들에 대한 불신이 저는 좀 많은 편이었는데요. 최근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ABL 바이오 등등 우리나라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이 그동안에 라이센싱 아웃 계약을 한 금액이 17조가 넘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조금씩 결실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선입관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단지 그런 기업을 스탁 피킹을 잘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등등 회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약 개발을 제대로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을 잘 선정을 해주는 바이오 액티브 펀드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 액티브 자산의 코렉트라든지 아니면 타임폴리오 액티브 바이오 그런 ETF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 K-온리 기업이 하나 둘씩 계속 늘어난다는 게 너무나 다행스럽고요. 보통 소비재의 그 소비 패턴이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속되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예전에 맥도날드가 지금도 맥도날드고 버거킹도 지금의 버거킹인 것처럼요. 특히나 이제 패션이나 이런 거는 좀 변화가 빠르게 올 수는 있는데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불닭볶음면처럼 중독성이 있는 그런 음식 같은 경우에는 패턴의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PER이 20배 미만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APR 같은 그런 주식들은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이런 반도체 랠리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사모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아까 제가 모멘텀 플레이어라고 했잖아요. 그 모멘텀 플레이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모멘텀이 나는 기업을 비싼 영역에서 사서 더 비싸게 파는 플레이거든요. 그거는 선수들의 영역이고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하기 좋은 투자는 좋은 기업인데 외생적인 변수나 수급의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빠질 때 원래 이제 빠질 때 잘 사시잖아요.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런 전략으로는 소위 말해서 역발상 투자 추세 추종형 투자와는 반대 개념이 이 역발상 투자 영어로는 컨트레리언 투자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좋은 기업인데 그 좋은 기업에 해당되는 게 이 시클리컬 기업이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블루칩의 기업을 빠질 때 사고 올라가면 파는 전략을 하셔야 되는데 그 블루칩이라는 개념은 내년에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야. 그런 게 블루칩 또는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애플 같은 주식이 그동안에 22년 뭐 중간 선거가 있고 없고 할 때 주가는 일시적으로 빠지지만 그 회사의 매출하고 이익에는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그런 퀄리티 주식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퀄리티 주식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최근에 반도체로 수급이 쏠렸을 때 싼 영역에서 그래 모아가시는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퀄리티 주식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 네이버 같은 주식이죠. 굉장히 무겁고요. 이런 퀄리티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인내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18만 원, 19만 원, 15만 원에서 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9만 원까지 올랐었지 않습니까? 퀄리티 주식은 투자할 때 좀 안 좋은 얘기가 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투자하고요. 또 반면에 지나친 성장성이 부각될 때 또 팔고 나와야 됩니다. 네이버 주가가 29만 원 갔을 때 보면 이 코인으로 인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형성이 됐을 때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누가 하겠느냐. 결국 네이버가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오반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네이버가 할 거다. 물론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어떤 식으로 형성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추정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걸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랐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가 수준 뭐 23만 원에서 25만 원 이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우리가 네이버 같은 주식도 어떻게 보면 역발상 투자로 주가가 부진할 때 소외되었을 때 사고 또 성장성이 부각됐을 때 파는. 그러면 그 다음 성장성은 뭐가 될까 보면 네이버가 지금 하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네이버가 하고 있는 LLM 모델이라든지 네이버가 중동에서 뭐 스마트 시티, 네이버가 성장 산업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틀림없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오를 텐데 그럴 때에 또 매도를 하는 그런 역발상 투자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네이버라고 생각합니다. 그 충분한 수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또 그 목표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연 15% 수익을 내는 것도 우리 같은 전문 투자가도 힘든 부분이고요.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이 목표로 하는 게 연평균 15%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15%라는 게 굉장히 힘든 수익률입니다. 왜냐하면 S&P 500이 저렇게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연평균 14%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100년 평균으로 보면 연평균 10%예요. 연평균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낸다. 이거는 펀드 매니저들도 목표로 하는 그런 수익률이기 때문에 연평균 15%가 절대 낮은 수익률이 아닌데 연평균 15%를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퀄리티 주식으로 많이 올라갈 때 팔고 떨어졌을 때 사고 이것만 반복을 해도 연평균 15% 수익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을 좀 나는 진득하게 기다리는 투자를 잘하는 스타일이야 하는 투자자들은 얼마든지 본인의 투자 필살기로 해보실 만한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코스피가 70% 이상 오르면서 재미난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500에서 왔다 갔다 하던 시장이다 보니까 한국 시장은 5년, 10년 평균이 겨우 2.5%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국 시장은 지금 10년 평균이 14%인데 그래서 국장은 탈출해야 된다. 국장 탈출 진흥순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는데요. 근데 올해 70% 이상 수익을 내버리면서 평균을 맞춰버렸어요. 한꺼번에 그냥 뭐 98년 이후로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의 평균 주가 상승률이 거의 12%가 나오는 수준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투자하실 때 올해 70%인데 이 15%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불과 정확하게 1년 전에는 한국에서 15%는 고사하고 한국 시장에서 투자하면 돈 잃는다. 그런 생각이 만연했던 시장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15%도 굉장히 높은 거다. 그런데 이게 전략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고퀄리티 주식이 많고 시클리컬 기업이 적다 보니 그 묻어주는 전략이 바이 앤 홀드죠. 그리고 내가 분할해서 산다고 했을 때도 그냥 keep buying. 그냥 매달 계속 사면 돼요. 정리식으로 하면 되는 시장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사서 묻어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는 시점이 사이클상의 고점에서 사게 되면 한 4년 고생을 하죠. 21년 1월에 기록했던 고점을 4년 만에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을 하시려면 무조건 싸게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작년처럼 암울할 때 들어가면 크게 본상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어느 시점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한국 시장은 아무래도 업앤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들어가면 또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은 주는 시장이에요. 네. 분명히 과열돼 있고요. 우리가 과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간단하게 실적 대비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로봇은 지금 실적이 나오는 섹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로봇 관련 대주에 대해서는 분명히 향후 큰 로봇 산업이 우리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그런 큰 산업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반영하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거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신성장 산업을 투자를 할 때 이런 기대감으로 오르는 일파상승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다든지 외상적 변수가 터졌을 때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먼저 박살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동반되지 않으면 고점 대비 80% 가까이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고요. 지금 미국의 기업에 보면 SMR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고점 대비 70% 빠졌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 70%, 80% 빠진 기업들이 미국에도 많습니다. 그게 다 너무 내러티브로 올랐고 실적이 앞으로 3년 안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매번 강세장에서 부각될 테마는 로봇이라고. 로봇인데 2026년 하반기에는 조금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에 정책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약간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에 대한 부분은 내년 1Q 정도까지 투자를 하시고 내가 이 가격에 지금 이 주식을 못 사면 어떡하나 그런 포모 현상으로 막 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데 내년 10월, 11월 달 되면 언제든지 이 가격 이하에서 또 주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략을 나는 나중에 실적이 가시화될 때 사도 돼 약간 이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가 하반기 이렇게 시점을 말씀드리지만 사실 시점을 정확히 파악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근데 항상 미국 중간 선거를 전후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만약에 3,500선 언저리까지 조정을 준다면 그거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내년 말부터 2027년은 대통령 3년 차이잖아요. 그죠? 대통령 3년 차가 주식시장이 미국 기준으로는 16.8% 정도의 꽤 좋은 수익률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 조정이 있다면 그거는 내후년까지 이어지는 다시 재개될 강세장을 위해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삼성전자 5만 원대도 제가 사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또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이 살 돈이 없다. 잔뜩 물려있고 살 돈이 없다였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시장 예측도 아니고요. 트레이딩도 아니고 사실 자금 관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조정이 왔을 때 살 수 있는 자금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2026년을 가면서는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3월이 되면 현금 30%, 4월이 되면 현금 40%, 5월이 되면 50%, 6월이 되면 60%. 그런 식으로 아니면 거기서 나누기 2 하셔도 될 것 같고요. 5월이 되면 한 25% 정도 현금 그렇게 가졌고 있다가 만약에 조정이 오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도 제가 한 8, 9, 10월은 계절적으로 또 조정기이기 때문에 7월부터 현금화 전략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기존의 주도주는 빠졌어요. 조방원 빠지고 피부 미용도 보면 파마 리서치, 휴젤 이런 거 다 40% 빠졌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를 갖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박 전무 얘기 듣고 현금화를 좀 시키길 잘했네요. 반대로 반도체를 들고 계셨던 분들은 괜히 현금화 시키라고 해서 반도체 빨리 팔아가지고 낭패를 봤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비유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게 반도체 비유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도체가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많은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섹터별로는 다르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너무 일률적으로 지금 벌써 기존의 주도주 중에 마이너스 40% 이런 식으로 퀄리티 주식인데 이미 조정을 많이 받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현금화를 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저는 공격과 수비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은 너무 공격적이든가 아니면 너무 수비적이에요. 네, 주식하면 안 돼. 너무 수비적이든가 오로지 그냥 몰빵. 네, 이런 공격적인 성향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면 두 그룹이 모두 다 낭패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과 수비의 개념을 좀 저는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격을 할 때는 언제인가 보면 코로나라든지 계엄 사태라든지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 우리가 무서우면서 주가가 싸졌잖아요. 우리가 주가가 싸졌을 때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주가가 비싸지면 수비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200이 넘어가는 시장에서는 공격과 수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배를 해야 되느냐. 내년에는 조금 올해는 허를 찌르는 상승 때문에 작년 연말 요맘때는 공격적인 투자를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2026년은 그래도 수비를 늘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